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종자를 지킨다고 네 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광명하고 안산하고 수원하고 용인하고 이 네 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증식은 세 곳에서 하고 있고요. 주된 농사는 수원하고 광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 도시농부시죠? 그죠? 네. 혹시 씨앗받은 농사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몇 분은 안 계시네요. 다 그래도 종자를 한 번씩은 다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뭐 일반적인 이해는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알고 있는 것, 제가 또 실천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토종이라는 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사실은 도시농업을 하면서부터 한 15년 차 됐는데요. 이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성찰 또는 나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러한 각자의 화두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쯤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개성과 감성이 있습니다. 그 개개의 존재들이 그 스스로를 지속하고자 하는 그 의지, 또 욕망, 그것을 그대로 존중을 해줄 때 비로소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 기후변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여 가까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농사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절호의 휴가 기간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상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농사는 너무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갈 곳이 없는데 저는 밭에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하고 첫 해에는 마스크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또 아파트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집에 1층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서 차를 타고 제 밭으로 오면 되고 아니면 논으로 가고 저녁에 또 그대로 오니까 뭐 들판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스크 쓰는 게 익숙치 않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회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간혹 그런데 이제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선택을 참 잘한 일이구나. 제 스스로는 그렇게 위안을 했지만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나날을 지내면서 생태계 균형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 안에는 바로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순환이라는 삶, 이건 역시 어그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서 도시농업의 중요성이랄까 역할이랄까 그 다음에 이 순환이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소중하게 접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인간의 생존 방식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는 걸까? 여전히 이것은 화두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클 캐롤란이라는 사회학자가 한 얘기인데 굉장히 저는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식량의 이면에는 모든 세계가 존재한다. 식량의 체계는 사람, 조직, 국가, 주제, 법, 생태계, 그리고 가치, 신념 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삶의 고리들을 그동안 이렇게 분절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정말 모든 사람은 식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사 먹는 거, 농사 짓는 거, 농부 또는 생산자, 소비자
이것의 연결고리들을 우리들은 이게 잊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농업의 그러니까 식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농업인데 농업을 영위하려면 농민과 땅과 물과 종자가 있어야 하죠. 농민은 있고 땅은 있고 물은 있어요. 그런데 종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 농업의 근간이 지속 가능할까? 또는 땅은 있고 물은 있고 종자는 있는데 농부가 없다라고 하면 이 또한 지속 가능한 일일까? 염려스러운 일이죠. 이 농업의 생물학적 토대는 농작물의 다양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씨앗들은 굉장히 다양성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식량 체계를 어떻게 그러면 이어갈 것이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이 농업 유전 자원, 씨앗 이것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우리 이제 자연의 생명체들은 여러 유전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섞이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풍부한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폭우가 주구장창 온다. 또는 몇 년 전에 한 5, 6년 동안 굉장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또는 뭐 급격한 이렇게 뭐 질병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발생을 하면 그 변화에 취약한 유전자군은 죽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유전자 변이 개체가 살아남아서 종을 계속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이 농업 체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유전자군이 다 이게 단순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생활 변화 방식이고 뭐 생활 방식이 변화가 되고 인구의 구성이 변화가 되고 뭐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이러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를 앞으로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이든 도시든 농부가 많아져야 되겠다. 네, 정말 전 국민이 농부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한 사람의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천 명이 먹고 사는 농사를 하려면 결국은 기계화 또는 반작하라고 한 사람이 한 작물을 많이 심는 농사를 하게 되죠. 하지만 농부들이 많다고 하면 농부가 많아서 한 사람이 농사져서 한 100명 정도의 먹고 살 것들의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르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 농부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업농에서 씨앗 받는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우리 도시농업에서 제가 이제 늘 주장하고 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좀 공공성을 확보를 하자. 그 안에는 자원순환과 이 종다양성을 지키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늘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도시농업의 현장은 바로 교육의 장소이지만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는 공간이거든요. 뭐 옳은 이게 씨앗이긴 하지만 이 순환이라는 삶, 씨앗도 순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들, 이것도 도시농업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장점이 공공성으로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농사짓는 공간, 아니면 교육하는 공간, 활동하는 공간, 이곳이 이 생태교육 공간이고, 여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시민들을 위한 공간, 그곳에서 종다양성을 실현을 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주말 농장이 아니라 때로는 자원순환의 놀이터가 되고, 때로는 종다양성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는 탄소 제로를 실천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사회적 가치, 전통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도시농업이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실천을 다 하시겠지만요. 오줌 다 열심히 받고 계시죠. 저희들 농장에 다 벌써부터 오줌 받아가지고 앞에다가 막 이렇게 모아놓고 계시는데 종자 역시 순환이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요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종자 농사를 지으려면 거름이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예, 중요한 게 거름이기도 하고. 물론 그 거름은 토양을 굉장히 좋게 하는 거름이죠. 토양이 한 50%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닌데, 이제 이거를 경기도에는 아까 이제 인천에서 쭉 활동을 소개하는 걸 보고 저도 생각이 났는데, 경기도에는 작년에 이제 내년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5월 4일까지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간인데, 올해는 이거를 하나 넣어볼까 생각하는 게, 경기도에 저희 이제 31개 시군구가 있는데, 이런 생태 농장을 지자체가 거의 다 한두 군데는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이게 민간 영역에서는 실천하고 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로 거름 만들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자고 하면 두려워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공영농장이 있거든요. 농축산부에서 지정을 받은 1호의 공영농장인데, 거기에 이제 개인 거름통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자를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나도 내년엔 하고 싶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농장에 좀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지금 제안을 할까. 요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종다항성 사업이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찾아가는 경기도 종다양성 친환경 버스 이래가지고 버스를 한 대 이렇게 해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종자를 갓작물과 그다음에 논작물에서 다양한 종자와 설명 그림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직접 아이들이 탈곡 체험을 홀태로 털고, 또는 그래서 이제 안에서는 그 벼를 도종기 이렇게 작은 어린이 체험용 도종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쌀을 요만큼 집어넣고 돌리면 그러면 이렇게 현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이 이런 벼가 껍질이 벗겨져서 이런 쌀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해보고, 그리고 이제 쌀을 요만큼씩 가져갔는데 그 사업이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 코로나 이런 시국에도 유치원 초중고에서 신청해가지고 이 버스가 학교 운동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지속성이 없고 딱 1회만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냥 사업이 끝나면서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 그거를 제안하고, 사실 이제 오늘 그거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무릅쓰고 왔는데요. 그걸 이제 다시 제안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 그래서 이제 여기 인천에서도 종자 수집이 필요하지만은 경기도는 5년 전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5년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완전 도시가 되지 않은 그 지역을 5년 안에 종자 수집을 다 하자.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4개의 지역을 다니면서 종자 수집을 발굴하고, 그것을 이제 경기도 토종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발굴 수집한 종자를 증식을 해서 증식하는 프로젝트를 또 하고, 증식된 종자를 농부에게 들여서 농부가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그것이 농산물로 나오게 하자. 그렇게 이제 순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이 토종 농가를 발굴하는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민내서에만 영역의 활동이 아니라 관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이렇게 정착화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이 아니라 시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저는 도시에서 농사짓는 우리의 생태 시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토종을 놓고 보면 우리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는 토종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토종연구회라는 곳에서 토종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좀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제 뭐 한반도에서 그 이제 씨앗을 얘기를 하면 우리의 한반도에서 자라나고 있는 식물들, 얘네들을 이제 자연 선택에서 대대로 살아온 얘네들을 계속 선발하고 또 이용하고 또 재배하고 뭐 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기후와 토양에 아주 잘 적응된 아들을 이제 토종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몇 년 된 것을 이제 토종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딱히 뭐 몇 년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화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한 30년, 40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가 지나면 토종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씨앗을 가리키는 단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불리든지 이것은 그닥 뭐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토종 씨앗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어느 지역에서는 재래종이다 또는 어디에서는 토착종이다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본토종이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고요. 또 한살림에서는 토박이 씨앗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으나 뭐 이름에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 싶고요. 그 음식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은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작물들을 이용했대요. 약 7,000종의 식물을 밥상에 올렸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뭐 몇 퍼센트도 안 되는 150종 이하의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또 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먹는 작물의 대부분은 12종 뿐이라는 거예요. 품종수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종자수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농사를 할 때 종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전물이 한 점, 두 점 이렇게 상추라는 한 종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점, 두 점 뭐 이렇게 뭐 지역마다 또 이름을 달리 부르고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달리 있어서 한 점, 두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토종 씨앗이 점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뭐 다양해요. 일단은 상업농이 있겠으나 아마 그보다도 이게 보급종이라고 하죠. 우리 종자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사는 씨앗 보급종, 신품종이 아무래도 이제 급격하게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종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신품종이라는 이 품종은 일회성 종자라고 해서 올해는 뭐 열매도 많이 맺고 맛도 있고 뭐 어떠한 특정한 병해충에도 굉장히 강하지만 그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내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잘 자라지 않고 맛도 그렇지 안 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작물은 아예 발화조차도 안 하는 그러한 이제 일회성 씨앗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씨앗 받는 농부들이 굉장히 고령이세요. 정말 한 80대 그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나 정말 이렇게 몇 분 찾아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정도.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지구상에서 작물 다양성은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이건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현대 농업이라고 하는 화학화, 그다음에 뭐 대량화, 그다음에 기계화, 이러한 이 농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죠. 보면 이제 우리가 축산을 뭐 공장식 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 역시도 공장식 농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은 작물들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웬만해서는 버리는 거 없이 다듬어도 정말 알뜰하게 그 쓰레기 이 더미로 가도 될 것을 우리는 다 먹어요. 심지어 우리 어느 한 회원은 저기 알타리 물을 수확을 했는데 알타리 물이 꼬리까지도 그냥 다 김치를 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최대한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종자 수집을 다녀보면 막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한 일이 뭐냐면
뭐 막 한 10,000평, 20,000평 되는 이런 이제 농지에서 합작물을 심어요. 특히나 이제 여름에 무를 이제 수확하는 여름무를 수확할 때 가보면 막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좀 잘고 약간 이렇게 고부라지고 이런 것들은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다시 갈아가지고 그렇게 농사가 이루어지는 그게 과연 생명의 먹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막 가슴이 되게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 먹거리도 마찬가지죠. 대형 마켓에 의해서 먹거리도 인공 먹거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시스템이 지금 우리 현재의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토종 씨앗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 작물의 단순한 대규모 단장 농사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농민이 뭐 4%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에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 씨앗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 70대? 70대도 별로 없고요. 80대, 심지어 90세 넘는 할머니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대부분 다 씨앗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성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종자 수집을 다녀보면 뭐 인천 그러면 인천 남동구 그러면 남동구에서 농지가 있는 곳 거기를 다시 이제 뭐 동별로 구분을 해서 찾아가 보면 지역 그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께 여쭤보죠. 아니면 이장님께 아니면 마을회관에 이런 데 가서 여쭤보면 요새 그런 농사 하는 사람 없다. 다 그냥 손사래를 치세요. 요새 누가 그런 농사냐고 그런 사람 없다고. 우리 마을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래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냥 한 집 한 집을 다니면서 이 마을에서도 맨 끝자락에 계시는 그런 농가까지 찾아가서 할머니를 이제 만나게 되죠. 농사 짓는 할머니를. 그 할머니께 여쭤보죠. 할머니 혹시 중간에 씨앗을 갈지 않고 예전부터 쭉 씨앗을 받아서 하시는 농사가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처음에는 누가 그런 거 하지 요새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 이러세요. 그래도 있잖아요 할머니 깨나 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야 누구나 하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본에. 그러면 한번 좀 그 씨앗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콩, 깨는 다반사고 그 외에 채소 씨앗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들은 종자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시느냐 하면 매년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매년 농사를 지으시니까 처마 밑에 그 페트병에다가 씨앗을 넣어서 이렇게 쭉 걸어 놓으시기도 하고 또는 어느 댁에 가보면은 그 옛날 찬장 있죠. 그 찬장 안에 약봉투, 뭐 약병 이런 데 안에 거기에다가 씨앗을 쫙 저장해 놓으시고 또 어느 할머니 댁에 가면 뒷안에 좀 서늘한데 땡볕 있는 데 말고요. 서늘한 뒷안에 항아리 안에 아니면은 장독대 항아리 안에 이렇게 항아리 안에다가 씨앗을 저장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한 가지 씨앗이 있는 분은 정말 여러 종류의 씨앗 농사를 직접 자급 농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들께 그 씨앗을 조금씩 나눔을 해와서 증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들도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러한 일인 거죠. 그런데 3년 후 아니면 5년 후에 그 마을을 가서 그 할머니를 만나뵈려고 하면 그 지역에 가보면 씨앗 농사를 하던 분들이 50%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심지어 어느 분은 돌아가셨고 어느 분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해지셨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씨앗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씨앗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다라는 이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일이죠. 씨앗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거. 찾아가 보면 대부분 다 할머니들이세요.
예, 할머니들이시고 심지어 어느 마을에 가보면 옛날에는 막 120호, 180호 뭐 이랬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한 30호, 뭐 27가구 이 정도 이렇게 사신대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 주로 할머니들만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디 가셨어요? 저 일하시는 줄 알고. 어디 가셨어요? 그러고 여쭤봤더니, 아유, 술 먹은 인간들은 다 먼저 갔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을에 할아버지, 만약에 할아버지 계신 댁이 한 20% 될까? 예, 대부분 다 할머니가 이제 씨앗 농사를 하시고, 또 이제 할아버지들께 여쭤봐요. 할아버지 혹시 그 중간에 씨앗을 갈지 않고 계속 예전부터 받아서 하시는 그런 뭐 농사가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아, 그런 거 있지. 왜? 그래서, 아, 그러면 혹시 그 씨앗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작물은 밭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씨앗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 나는 몰라.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갈무리, 이런 일들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가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할머니들이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께 이제 여쭤보죠. 처음에 이제 종자 농사를 짓느냐고 이렇게 가가고 다니면서 할머니들께 여쭤볼 때, 이제 할머니들, 이제 두 부류가, 한쪽은 막 화를 내세요. 누가 요새 그런 거 가지고 농사 짓느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세요. 그래서 왜요? 라고 여쭤봤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돈이 돼야지. 돈이 돼야지. 왜 돈이 안 될까요?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졌더니 돈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 씨를 지웠어. 그러니까 씨를 버렸다고도 안 하시고 나는 그 씨를 지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메주콩을 농사를 져서 재래종자를 가지고 갔더니 재래종자는 한 대에 2, 3천 원. 그 다음에 신품종은 한 대에 5, 6천 원. 예, 그래서 나는 그 재래종을 그 종자를 지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래종 종자의 콩의 특징이 이제 보급종은 씨앗이 이게 좀 콩이 좀 굵고요, 반들반들하고요, 이게 평이해요 크기가. 그리고 맑게요. 근데 이제 재래종은 붉은 녀석, 자른 녀석 이렇게 다양해요. 그리고 그 병태임이라고 토종콩에 약간 쪼글거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인 우리들은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거 사요? 물건 살 때? 큰 거, 좋은 거, 잘생긴 거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래종 콩을 외면하고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씨를 지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종자를 이어가시는 어르신들께 할머니 어떻게 중간에 종자를 갈지 않고 이거를 계속 농사를 지으셔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정말 한결같은 대답이 나는 이게 맛있어. 한결같은 대답이세요. 뭐 요새 뭐 신품종 뭐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먹어보니까 지려. 고소하지가 않아. 나는 이게 맛있어.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농사져서 내가 먹고 자식들이 먹을 건데 뭐하러 씨를 돈 주고 사?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이런 어르신들에게 이제 종자 이게 뭐 먹거리나 이런 걸 여쭤보면 정말 이게 막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도 따라다니고 싶다고 하시고, 내가 이거 종자 안 바꾼다고 동네에서 면박 주고 사람들이 요새 좋은 거 얼마나 잘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 농사 짓느냐고 오히려 핀잔 받고 했는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시면서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가서 얼마나 많이 퍼뜨리라고 선뜻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할머니들이 계셔서 그야말로 이분들이야말로 이 종자의 유전자원의 보호자잖아요. 그죠? 뭐 농부는 공공재다라고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이렇게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종자를 지켜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오신 분들인 거죠. 그 어느 뭐 연구 보고서 기록을 보니까
그 1903년 이후에 과일 채소 품종 중에서 93%가 멸종이 됐대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남은 품종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10% 안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을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이런 이 재래종자는 먹어보기는커녕 그냥 이 신품종의 한 가지만 거의 먹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거죠. 예. 점점점 종자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생물 종자를 외국에서 70%를 수입을 해오는데요. 사실 이제 종자 가격은 농부가 매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재래시장에 가면 씨앗을 파세요. 근데 이것을 씨앗으로 파는 게 아니라 먹거리로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자법에 씨앗을 이 농부들이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기업을 위한 종자법이지 농민을 위한 종자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콩 이런 것들은 다 식량 작물로 그 파시는 거지 종자로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이제 뭐 이렇게 채소 종자를 조금씩 파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제 다녀보면 있긴 한데 그것은 어쨌든 이제 뭐 농부를 위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종자 가격이 늘 이제 금값보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이제 2020년 9월에 찾아봤더니 금이 1g에 한 7만 원 돈 했더라고요. 그런데 종자 가격을 보면 1g이라고 하면 요만한 티스푼 하나 정도예요. 1g이. 그런데 뭐 1g에 종자가 뭐 몇백 원 하는 것도 있으나 심지어 막 10만 원이 넘는 종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1g에 요만큼인데 여러분들 토마토 종자 씨앗 보셨지만 뭐 이렇게 얇고 뭐 잘잖아요. 그래도 저게 1g이라고 하면 그 몇 알이나 되겠습니까? 세어보면 그죠? 종자 가격은 이렇게 비싼데 예를 들어 종자 회사에서 점점 종자 가격을 올린다 라고 하면 농부들은 씨앗값의 부담 그것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먹거리의 가격 인상으로 옮게 되는 거죠. 이제 농사가 이 농경이 시작한 1만 년 전부터 사실 이 종자의 육종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장 훌륭한 육종가였죠. 지금은 이제 씨앗받는 농사를 안 하다 보니 이런 이제 육종가 농부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이 아래 사진은 이제 장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영동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 있을 때 남겨놓은 씨앗을 계속 뭐 증식도 하고 또는 육종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웬만한 뭐 그 박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뭐 지식과 이런 거를 축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러한 농부들을 지금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자야말로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이지 않을까 싶고요. 종자는 보이지 않는 유전 물질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이제 뭐 약재로도 쓰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니까 이 또 종자는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성이 있고요.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환경에 잘 적응이 되어 있어서 또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제 문화적이기도 한데 요 옆에 그림이 저게 뭘까요? 네, 상추예요. 상추를 우리가 이제 먹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한 고온에 뭐 30도쯤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이제 꽃이 피게 되죠. 그래서 상추라는 녀석은 더울 때 자라는 녀석이 아닌 거예요. 봄, 가을에 자라는 녀석이죠. 한겨울, 한여름에는 자라는 애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계절에 의해서 우리가 먹거리도 보면 거의 제철 음식이라고 하는 게 겨울에는 봄, 여름, 가을에 갈무리 해둔 것들을 먹는 게 겨울 신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겨울에도 과일 채소를 먹고 있잖아요. 지난주인가요? 교사 교육을 가서 딸기 제철이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몇 월이라고 할게요? 12월. 다 제철 딸기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우리는 제철 먹거리를 잃어버린 상태. 그게 먹거리만이 아니라 농사도 제철을 잃어버린 거죠. 이 이제 상추씨를 제가 여기 넣은 이유는 이 지역성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이 재래종 씨앗이라고 해서 나눔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궁금하신 건 맛이 어떠냐. 맛을 제일 선호하세요. 근데 맛은 각자의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맛이 별로야.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는 맛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거라서 맛이 어떠냐라고 질문하면 되게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아이 토종은 좋다고 하더니 좋기는 뭐가 좋아. 먹지도 못하고 이 꽃이 펴가지고 난 하나도 못 먹었어. 막 이러세요. 이제 그런 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종자도 우리가 이렇게 잘 선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땅덩이는 좁지만 그래도 저 아래 따뜻한 지역 또는 강원도나 뭐 이렇게 뭐 연천이나 이렇게 추운 지방, 예, 이런 데에서 자라던 녀석들이 우리 여기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던 대로 평이하게 자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굉장히 맛있다는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맛있다는 상추 씨앗을 얻어왔어요. 아니면 강원도 추운 지방에서 맛있다는 상추 씨앗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었는데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솎아 먹어야죠. 예, 솎아 먹고 나면 또 따 먹어야죠. 따 먹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씨를 낼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씨앗을 뿌렸더니 싹은 텄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꽃대가 쭉 올라와서 그래서 나는 상추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좋기는 뭐가 좋냐고 이제 막 그러세요. 그래서 얘는 우리 여기가 사는 지역의 기후나 토양에 적응되어 있는 애가 아니에요. 얘가 자라던 곳은 더운 곳 또는 추운 곳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낯선 곳에 와가지고 얘도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본능, 씨를 남기려고 꽃대가 쭉 올라온 거죠. 우리도 여행 가면 물 갈아 먹으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설사거나 이러잖아요. 네. 예, 얘네들도 그 지역에 자기가 있던 곳에 이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낯선 기후가 잘 안 맞는 데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얘를 씨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뿌려요. 한 3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적응이 좀 돼요. 영기화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제주도 구억 배추라고 하는 그 배추도 지금은 전국 거의 전국에서 다 재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종자가 추운 지방이나 따뜻한 지역에서 이렇게 거쳐 와서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씨앗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간혹 가다가 알려지지 않는 강원도 어디에서 굉장히 맛있다는 종자를 가져왔을 때 혹여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한 3, 4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래종의 이제 특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수평 저항성이라는 건데요. 병충해나 뭐 기후나 요거 이제 빨간 선은 이 신품종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파란 선은 재래종인데요. 그 신품종이라고 하는 이런 개량종은 종자회사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다수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그걸 배추를 할게요. 배추가 뿌리 썩은 병, 이런 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배추 무름병이 오지 않든 그러한 종자를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띠고 있는 종자를 이렇게 계속 신품종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병에는 강하지만 다른 병의 충해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래종은 그냥 굉장히 평이한 거죠. 뭐 A라는 저항성, B라는 저항성, C라는 저항성, D라는 저항성 이렇게 다양한 저항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전멸하는 농사는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특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의 미래는 종자 다양성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잘 보존하고 지키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좀 이어주는 역할. 그리고 그러려면 바로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이 공간, 여기가 살아있는 유전자 은행이 되자. 지금 이 종자는 그 중복 저장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뭐 스발바드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얼음 지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센터, 그 다음에 봉화의 시드볼트, 예, 거기에서 중복 저장 그 양쪽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지역별로 경기도에도 토종은행이 있고, 뭐 지역별로 몇 군데가 이번에 이제 양평도 뭐 토종은행 예, 저장고를 이번에 이제 지난주인가 언제 예,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자를 중복 저장을 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후 변화 위기가 점점 심각한 이 상황에 그 냉동고에서 50년, 100년을 있다가 나왔을 때 과연 현지에 잘 적응을 할 것인가,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전쟁이나 뭐 기후위기나 어떤 형태로 해서 예, 그렇게 이제 냉동실에 저장을 이제 장기 저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단기 저장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장기 저장을 하고 있으나 그것도 안심할 일은 아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도시에서 아니면 적게를 농사짓는 소농 이런 분들의 예, 가시 논이 이곳이 살아있는 유전자 은행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만들자. 예, 최종 하나라도 좀 만들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생명이 주는 땅을 좀 더 굳건히 지키고 또 땅과 연결된 자원들을 이렇게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을 좀 재조명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전년홍에서 전국 여성 농민회에서도 1인 1종자 이어가기라는 걸 했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했어요. 도시농부들이야말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씨앗을 좀 이어가는. 그래서 여기도 벌써 몇 분이세요? 30분이 넘으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씨앗, 상추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종류의 상추를 재배한다고 보면 벌써 한 40여 종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 씨앗, 너구나 상추? 아, 이거 너구나 상추는 김충희 대표님이 갖고 있어. 글로 가면 돼. 예. 그러니까 혼자 다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어볼 때는 여러 가지를 먹어보고 씨앗을 받을 때는 딱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하면 그러면은 순종도 유지할 수 있고 종자도 이어갈 수 있고 예, 잃어버리는 일은 없죠. 그죠? 네. 예,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가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이 재래종이라고 하는 토종, 예, 이것을 어떻게 그럼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종자를 어떻게 받고 가급적이면 순종을 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교잡이라는 게 있다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조금씩 이거는 이제 자료를 지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건데 이제 대부분 토종이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 토종 작물이 되게 많아요. 예, 물론 농사를 안 지어서 유전자원센터나 뭐 이런 곳에 냉동실에 저장해 있는 것도 있으나 또 지금은 많이들 짓고 있어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뭐 식량작물 예, 있으나 이제 농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안 짓는 것들이 많죠. 동부 이런 농사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농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농부들 중에서 콩, 팥, 녹두, 동부 뭐 이런 것들은 안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방앗간, 이 벼방앗간이랑 곡식방앗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밭작물 방앗간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건 대부분 다 예, 수입산이에요. 대부분. 그러니 옛날에는 뭐 동부 이런 것들은 떡을 주로 가정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팥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잿팥으로 죽을 써도 약간 붉은빛이 나요. 잿빛이 있잖아요. 잿빛. 예, 그게 뭐 붉은 팥만 붉은색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거리가 단순화가 되고 그게 이제 뭐 일회성 먹거리도 역시도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식량작물, 채소작물도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작물들만이 아니라
이 산풀이라고 하는 거, 들풀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니, 달래, 진경이, 달래는 우리가 막 재배해서 먹지만 자연산이 되게 많거든요. 예, 내니는 이제 풀이라고 다들 외면하고 있고, 요즘은 그나마 이제 먹기는 하지만 풀이라고 외면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특용작물이라고 해서 뭐 수생이라든가 참깨, 들깨, 뭐 기름 내는 거, 또는 뭐 저희 목화, 네, 저희도 이제 목화 농사져서 솜틀어서 오테이프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닭풀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박하, 고수, 이런 것도 토종이에요? 라고. 예, 근데 박하가요. 토종 박하는 향이 되게 은은하고 맑아요. 근데 저기 꽃집이나 어디서 사는 박하는 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농사나 아니면은 종자를 받을 때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넣은 건데, 이거는 이제 과별로 생물학적으로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집안이라고 놓고 보면 돼. 우리 집안 식구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집은 형제자매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가지과는 고추, 토마토, 가지, 담배 얘네들이 이제 같은 과라 병해충도 같은 과에 있는 애들이 오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좀 피해서 심는다거나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겠죠. 통풍을 좀 더 준다거나. 그다음에 각과 채소, 콩과, 국화과, 뭐 아욱과, 명아죽과 이렇게 과별을 놓고 보면 그러면 작물을 재배할 때라거나 아니면은 교잡을 예방할 때 이럴 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좀 넣은 거고요. 일단 이제 나만의 농법이 되게 중요하죠. 쉽게 농사 짓는 거. 저도 지금 논농사를 올해 11년째 하는데 다 토종으로만 하고 있고요. 밭농사도 한 120점 정도 하고 있어요. 120점 정도 하고 있는데 뭐 500평 농장, 뭐 100평 농장, 지금은 이제 200평으로 옮겼는데 그 기계를 안 쓰고 다 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농장을 빌렸을 때 그때만 로타리를 쳐서 그때만 로타리를 치고 나머지는 이제 부액이나 이런 걸 다 스스로 손으로 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기계 전혀 안 쓰고 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상추죠, 그죠? 이 상추 뿌리를 한번 보시면 다르죠, 그죠? 뿌리가 다르죠, 뿌리가 하얀 뿌리하고 그냥 일반 뿌리가 있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 씨앗을 직접 뿌리네. 씨앗을 땅에다 직접 뿌리내는요. 뭔가? 이거 아니다. 어디 잘못 봤다. 이거. 이제 이거는 포트 있죠. 모종. 우리가 모종을 키운다고 하는 포트에서 자라는 애. 그 다음에 씨를 뿌린 애. 씨를 뿌린 애는 땅에서 이렇게 직근이 발달을 해서 뿌리가 굉장히 굵죠. 그런데 이제 포트라는 이 공간은 굉장히 열악한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직근은 발달하지 못하고 잔뿌리만 발달을 했죠. 그래서 열매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 봄밭으로 왔을 때 뿌리 활착을 하는 기간 동안 몸살을 알 수 있어요. 한 2주 정도 몸살을 앓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 모종을 키우는 거는 고수 농부만이 할 수 있어요. 저 모종은 왜냐하면 봄 날씨가 낮에는 27도 되는데 모종을 키우는 비닐하우스는 뭐 37도 올라가죠. 밤에는 또 0도 되는 때도 있죠. 그럼 밤에는 온도를 보온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낮에는 통풍을 해줘야 돼서 자칫하면은 어린 모종들이 그대로 막 죽거든요. 그리고 포트에서 키우는 모종은 일일이 다 물을 주잖아요. 어디는 물이 많이 가고 아무리 꼼꼼하게 준다고 해도 어디는 물이 좀 덜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토가 한번 마르면 다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종 키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땅에다가 직접 씨앗을 뿌리면 그러면 이 씨앗이 제일 먼저 이제 발화하는 조건이 수분과 온도와 빛이 있으면은 씨앗은 발화하게 되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밭에다 뿌렸을 때 땅속은 이제 평이하니까 밤에 추워도 그대로 이제 보온이 되니까 뿌리를 내다가 싹이 이렇게 트잖아요. 날씨가 따뜻하면 싹이 올라오다가 날씨가 춥죠? 그럼 탁 멈춰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이 자연 기후에서 얘가 자기가 나올 때를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물 주지 않아도 돼요.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쉬운 농사는 밭에다 직접 씨앗을 뿌리는 게 제일 쉬운 농사예요.
포트는 또 옮겨 심어야 되죠. 막 이렇게 번거로운데.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예, 두 가지 장단점은 다 있어서 예, 그것은 좀 예, 같이 여러 번 실험한다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토양 부피가 마르지 않도록 흙 위에다가 풀을 덮는다거나 짚을 덮는다거나 해서 예, 물을 조금 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텃밭일지를 좀 꼭 쓰시고 예, 너무 크게 키우려고 하시지 말고 예, 그러려면 그냥 시장에서 사 드시고요. 예, 예, 크게 안 키우자 생각하면 물도 적게 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오시면 물만 주면 다른 건 안 해도 물만 주면 너무 행복해해요. 오늘 막 엄청나게 큰일 난 것 같고 지금 쨍쨍한 낮에 아마 모종 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쨍쨍한 볕에 모종 이파리들이 다 이렇게 좀 축 처져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시들었어, 물 줘야 돼. 얘는 물을 필요로 해. 걔는 말하지 않았어요. 예, 작물이 물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물을 열심히 줘요. 이렇게 쨍쨍할 때 물을 주면 증발되는 것들이 더 많고요. 아니면은 그냥 흘러내려요. 그래서 물을 듬뿍 주고 호미질을 하면 2cm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낮에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아요. 낮에 물 주는 거는 작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은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을 주면 위에 있는 잔뿌리만 발달을 해요. 그러면 가뭄을 더 타요. 그래서 계속 물을 자꾸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 주시고 낮에는 가급적이면 예, 물을 안 주시는 게 예, 작물에게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그러면 일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씨앗을 받으려면 이제 작물의 특성을 조금 알아야 돼요. 아까는 이제 꽈배를 조금 알았지만 얘가 교잡이 되는 작물인지 네, 그 작물의 특성을 조금 아시는 게 도움이 좀 되고요. 그래서 제꽃가루 바지 작물은 그냥 같이 심어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타가수분이라고 하죠. 정말 얘네는 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심어야지 같은 공간에 심으면 그러면 뭐 교잡이 되는데 다음 때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때에 나타나거나 그 다음 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수수. 여기가 이게 밭인데 나는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옥수수는 매옥수로 찰옥수수 두 종류인데 찰옥수수는 엄청 많아요. 검은 찰, 흰 찰, 노랑 찰, 분홍 찰. 그 다음에 또 팝콘용 쥐빨 옥수수도 보라색, 검은색, 노란색 굉장히 다양해요. 난 옥수수를 좋아해서 고구 때 되면은 씨앗을 뿌리는데 옥수수 품종을 몇 가지를 심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알록달록한 애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는 얘를 가급적이면 다 먹고 싶은데 교잡을 좀 피하겠다 라고 하면 저 멀리 딴 데다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런 정도 예, 멀리까지 가서 심을 뭐 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꽃이 피는 시기를 달리하는 거죠. 예,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나 나는 적어도 두 품종을 먹어보고 싶고 두 품종의 씨앗을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 고구 때 한 품종을 심고 한 달쯤 지나서 예, 다른 애를 심으면 그러면 꽃 피는 시기를 달리하면 예, 그러면 그대로 품종을 유지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종자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한 대에서 꽃이 피고 나는 열매를 씨앗을 맺는 애들보다는 5품종 이상, 5대 이상, 5대 이상 한 10개 정도가 있어야지 굉장히 충실한 씨앗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추 씨앗을 받으려면 적어도 5포기 이상 10포기 정도는 돼야 그래야지 예, 충실한 씨앗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내가 배추를 뿌리를 월동해서 지금 심었는데 작년에 월동해는 게 한 포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10개를 예, 뿌리 고갱이를 10개를 남겨놔서 그것을 심었을 때와 그 한 포기를 했을 때는 자식 약세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포기수가 많으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종자를 딸 때 정말 잘 익은 종자를 따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저 학교 텃밭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8월 달에 8월 말쯤인가 봐요. 이제 박도 흥부박, 대박, 조롱박, 긴박, 박이 되게 많아요. 바가지 만드는 거. 근데 한 분이 이제 흥부박을 심었어요. 선생님 저 박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머 선생님 잘 됐다. 올해는 선생님이 그 박 씨앗을 나누는 걸로 해요. 했어요. 그랬더니 땄어요. 그러는 거예요. 8월 말에 따면요 먹어야 돼요. 그죠? 네, 8월 말에 박이 아무리 이렇게 크게 열렸어도
이게 작물의 성장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에 씨는 있으나 씨앗이 여물지 않고 맑게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잘 익은 종자를 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10월까지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가 종류. 이거는 콩꼬투리. 꼬투리가 완전히 익은 채 따야 돼요. 예, 그냥 완두콩을 생각을 해보세요. 완두콩이 이렇게 파랗고 안에 씨가 들어있어서 통통해요. 그럴 때 따는 것은 씨앗이 안 돼요. 그렇게 따서 말려도 씨앗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애는 씨앗이 안 돼요. 씨앗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꼬투리가 이 초록색의 완두콩 꼬투리가 누릇누릇하게 익었을 때 그때 따요. 그때 따서도 씨앗은 완전히 여물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냥 꼬투리째 그대로 말려서 꼬투리가 바삭바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깍지를 까야 씨앗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생물체가 아닌 다음에는 고구마, 감자, 생강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닌 씨앗은 무조건 짱짱하게 말리는 게 중요해요. 정말 잘 말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름에 7, 8월에 장마철이고 그리고 이제 몬순기후에서 막 고온다습하잖아요. 이때는 씨앗을 아무리 말린다고 해도 굉장히 습해요. 막 7, 80% 습도가 이렇거든요. 80%막 이래요. 그럴 때는 아무리 말린다고 해도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그게 그냥 곰팡이가 나거나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7, 8월에 고추를 혹여라도 빨간 고추를 따서 나는 씨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도 전기장판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제습기 틀어놓고 이러고 씨를 받아요. 안 그러면 그러면 종자를 쓸 수가 없게 돼요.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무조건 짱짱하게 말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리는 씨앗은 수분이 한 7% 내지 14% 이 정도의 수분이 있어서 무조건 말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하는 기간에 가급적이면 격리 재배를 해서 교잡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 좀 피하고요. 또 뭐 호박도 몇 종을 심었다라고 하면 이른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면봉으로 이렇게 수분을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꽃을 묶어두든가 종이봉투를 씌우든가 아니면 망을 씌우든가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욕심내지 말고 올해는 맷돌 호박, 내년에는 긴 호박,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 그러면 다시 다른 분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는 거죠. 그쪽 밭에서는 뭐 긴 호박을 하고 이쪽에서는 맷돌 호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씨는 하나만 남겨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따서 여러 사람이 맛보고 씨앗을 그냥 하나만 남겨도 되니까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종자를 받았어요. 농사도 잘 짓고 종자도 잘 모아놨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종자를 선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12월까지 바쁘니까 1월, 2월 달을 두 달은 계속 씨를 이제 살펴보면서 골라내는데 이제 유전적으로 우수성을 갖고 있는 종자는 우리가 일관으로는 안 되고 저거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재배 중에 균일한 종자 걔를 이렇게 재배 중에 씨앗을 받을 녀석들이 체크를 해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종자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크고 그 다음에 좀 충실하게 잘 생긴 녀석들을 계속 골라내서 씨앗은 별도로 그래서 옛날부터 씨앗 자루는 대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자는 이렇게 충실한 녀석으로 골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못 두어두면 걔가 다 씨앗이 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쭉정이도 있고 좀 덜 여물에도 있어요. 그래서 꼭 씨앗 선발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종자도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그 뭐 농가에서는 이렇게 실온 보관을 했지만 이게 매년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 같은 도시농부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종자는 있는데 못 지을 수도 있고요. 또는 농사를 지었으나 심어놨으나 내가 농사를 못할 경우도 생겨요. 저도 예전에 한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농사를 뿌려가 놓고 거둘 때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은 뿌릴 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씨앗이 10알밖에 없어. 누군가 나눔을 했는데 많이도 안 주잖아요. 왜냐면 많이 줄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한 곳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10알씩 가도 10명이면 100알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고 굉장히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정성과 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내가 열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알 정도는 꼭 남겨두세요. 2알. 2알은 남겨두시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2알 정도는 남겨두고,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짱짱하게 이제 말려요. 가을볕에다가 충분히 말리고, 그리고 나서 밀봉하는 봉투에 넣고 제습기를 넣어가지고 김치통 안에 이렇게 이름을 써서 넣어서 그거를 이제 냉장고에 넣고요. 또는 냉동실에 넣기도 해요. 근데 냉장실에 넣은 거는 좀 덜한데, 냉동고에 씨앗을 넣었을 때 이제 쓸 때는 가급적이면 서너 시간 전에 그 씨앗통을 이렇게 꺼내놔야 돼요. 그냥 그게 조금 번거로우면 하루 전날 씨앗통을 이렇게 꺼내놔요. 꺼내놓고 완전히 해동이 됐을 때, 그때 내가 필요한 씨앗만 꺼내서 놓고 나머지는 다시 밀봉해서 냉동에 넣어두면 다른 씨앗들도 손상을 안 받는데, 냉동실에 꺼내가지고 딱 개봉을 해버리면 공기 중에 습도를 쫙 머금어서 내가 농사도 잘하고 갈무리도 잘해놓고 저장까지 잘해놨는데 또 이렇게 씨앗이 손상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냉동실에 있던 거는 완전히 해동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다시 넣어두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자가 이 실온에서 이제 발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종자도 이렇게 단명 종자라고 해서 뭐 깨, 파, 그다음에 뭐 양파, 이런 땅콩, 얘네들은 이제 수확을 해서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발화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뭐 매년 농사를 못 짓는다 하면 2년 후에라도 계속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심을 수 있는 게 좋고요. 중간 단명이나 뭐 비교적 장명은 그보다 훨씬 더 좀 오랜 기간이 걸리고, 뭐 장명 종자라고 해서 4년 이상이지만 얘는 뭐 10년 이상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하고 갈무리도 잘해놓고 저장도 잘해놓고 하면 그렇게 오래 가죠. 요거 이제 그 실온에 있을 때 요거 참고하시면, 그러면 내가 농사 지을 때 얘는 내가 2019년도에 받은 종자니까 올해는 좀 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씨앗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어디서든가 씨앗이 생겨요. 그래서 많아져요. 처음에는 이거 뭐 무슨 상추야, 이거 담배 상추야 그랬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 누가 또 상추를 줬어요. 알 것 같죠? 나중에 안 써놓으면요, 이게 담배 상추인가, 이게 여분의 상추인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종자수집 가보면 할머니들께서, 할머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거 이름 뭐라고 했는데 몰라, 기억이 안 나. 토종. 그냥 토종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무리한 씨앗 봉투는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돼요. 뭐 작물명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체종 연도라든가 이렇게 특이사항을 좀 적어두시면 본인에게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도 그분이 참고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내력이나 이런 거는 좀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이 종자를 갈무리를 하고요. 종자 받는 농사를 하다 보면 정말 에너지 안 쓰고 텃밭에서 모종을 키울 수 있을 정도도 됩니다. 지금 저 모종을 하고 있고요. 감자 같은 경우 이 재래종 감자가 한 30종 정도? 그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감자는 뭐 재배법은 다 같습니다만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꽃도 다양하죠. 감자 꽃이 지면 저 열매가 열리죠. 저 열매를 씨가 또 들어있어요. 저게 본래 감자 씨예요. 쟤를 심으면 그 밑에 맑은 감자, 요만한 감자들이 막 생겨요. 여러 가지가. 이제 감자는 자기복제예요. 그래서 감자는 세계적으로도 4,000종이 넘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감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감자 뭐죠? 수미 감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90% 이상이 먹는 감자, 계량종 수미 감자예요. 감자는 뭐 찌개용, 그 다음에 찜용이 되게 다양한데 그냥 수미가 다 이렇게 천하통일 하듯이 우리나라는 그래버렸는데, 토종 감자는 좀 쫄깃한 맛이 있고요. 문제는 감자가 저장이에요, 저장.
이게 이제 하지 감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 이쯤에 캔다고요. 7월 중순까지는 캐는데 물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는 안 캐도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장마철이 오고 그렇게 뭐 배수가 잘 되는 땅이 아니니까 감자를 캐면 한 60일 내지 90일 정도는 휴면 기간이라 그래서 싹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9월이나 10월쯤 되면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 감자 물론 먹고 씨앗 거는 남겨놨는데 내년 3월에나 돼야 씨를 심을 건데 저도 올해 계속 감자를 얻고 겨원인데 집안에서 최대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자 싹이 이만큼 났어요. 3월 중순에 심을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피하기 위해서 8월 달에 감자를 심어요. 네, 8월에 시감자를 심어요. 심을 때는 탁구공만 이렇게 요만한 거를 통째로 심어요. 심으면 11월 한 20일쯤? 예, 11월 말 좀 전에 그때 캐요. 캐면은 이렇게 따글따글한 상태로 저작을 해서 이제 3월에 시감자를 하니까 감자 농사를 1년에 2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저장고가 좀 있다고 하면 공동의 저장고. 근데 인천에 인천시에서 종자은행을 만든다. 그럴 때 이렇게 씨앗 저장고, 예, 저온 저장고 이런 거를 좀 만드시면 그러면은 거기서 감자를 저장해 놓다가 내년 3월에 이렇게 보급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이죠. 고추는 자가 수분 작물인데 그래도 한 30% 정도는 다른 꽃가루하고 맺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품종 간에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은데 최대한 뭐 2km 정도를 두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만한 공간이다 그러면 요만한 공간이면 하나 심지만 적어도 한 3-4천 평 된다 그러면은 이쪽하고 저쪽 끝에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최대한 좀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할 때도 그거예요. 수확을 할 때도 어떤 걸 수확을 하냐면 가급적이면 이제 토종고추가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김치라든가 국물문화 이렇게 있어서 고추 품종이 엄청 많이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수확을 할 때는 이 고추마다 뭐 붕어초 또는 청령초, 대화초 얘네들마다의 생김이라든가 이 맛이라든가 이게 특성이 있거든요. 최대한 그것의 기록, 아까 그 기록이 되게 필요하다고 한 게 그거예요. 그거에 비슷한 애들을 수확할 때는 그렇게 따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종자로 할 것은 그렇게 좀 선별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토마토는 그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지 되게 오래됐으나 우리 식문화하고는 그렇게 연결고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분화가 좀 적게 돼서 이렇게 품종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고추나 토마토 얘네들은 원래 단연생 작물이에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1년생이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괴산 찰토마토, 그다음에 옥발 토마토, 그다음에 뭐 얼룩 토마토, 진한 찰토마토라고 이렇게 노란색 있는 거, 그다음에 뭐 경남 사천 방울토마토, 또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서 계속 몇 년 동안, 7, 8년 동안 재배를 한 소외신장 토마토 이렇게 한 10품 정도 좀 안 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도 뭐 이게 지역 이름을 따서 대부분 토종 이름이 지역 이름을 따서 있는 것들이 있고요. 생김새, 모양 이런 걸 따라서 있는데 쇳불 가지라고 해서 끝이 뾰족한 거. 그 다음에 이 가지는 처음에 열린 가지는 따먹고요.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열린 가지는 따먹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열린 가지는 따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9월쯤 들어가면 9월 중순쯤 되면 이렇게 보라색 가지가 노르스름하게 익어요. 요렇게 돼야지 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린 거나 세 번째 열린 거는 따먹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그 이후로 열린 거는 그냥 계속 따먹는 거예요. 설이 내릴 때까지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나만 남겨두시면 씨앗을 충분히 받고 하나만 해도 씨는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과 채소인 오이도 굉장히 다양한 오이들이 있어요. 청주 오이, 단양 오이, 여러 가지 오이들이 있는데 얘도 교작이 조금 되기는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안 따먹으면 저절로 녹아게 되니까 이는 씨앗 받기가 좀 수월하긴 합니다. 밥과 채소도 박은 서로 교작이 좀 돼요. 호박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간을 떨어뜨리든가 아니면은 한 품종씩 그렇게 심는 것이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참외는 대부분 토종 참외는 저렇게 푸르스름해요.
예, 익으면 참외 향이 달달하게 나는데 대부분 겉에 생긴 거는 약간 푸르스름하고 뭐 사과 참외라고 하는 것만 저거 사진이 잘 나와서 그렇지 저렇게 노랗진 않아요. 예, 토종 참외 중에 노란 참외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이렇게 푸릇푸릇한 참외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수박도 산수박, 흑수박, 무등산 수박 몇 종류 수박이 있습니다. 호박도 둥근호박, 긴호박, 맷돌호박, 단호박, 백피단호박, 청호박 굉장히 다양한 호박들이 있는데 이 꼭지가 이거 꼭지가 밭과 채소는 아까 뭐 동가든지 호박이든지 박이든지 이 꼭지가 마를 때 따야지 충실한 씨앗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실 같은 경우는 땄을 때 후숙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경우 땄을 때 늙은 오이를 따가지고 바로 씨를 가르는 것과 걔를 한 2주 정도 그대로 놔뒀다가 씨를 받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먹을 것들은 씨앗은 안 받고 씨앗은 별도로 2주고 3주고 그대로 실온에 놔두면 씨앗이 더 굉장히 이 과육에서 충실하게 여무니까 그 후숙 과정을 좀 거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손질할 때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은 대부분 다 쭉정이니까 그런 건 버리고 가라앉는 씨앗들로 해서 그늘에서 쫙 말려요. 말리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쪼그라드는 애들이 있고 쭉정이들이 또 생겨요. 여기서 씨앗 선별은 여러 번 좀 필요합니다. 국화과 상추 툭갓이 있는데 상추 씨앗 받기가 만만치 않죠. 인기는 제일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청상추, 적상추 두 종류 중에 굉장히 많죠. 원래 상추의 품종은 4종류가 있어요. 줄기상추, 잎상추, 포기상추에서 4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잎상추고요. 얘는 이제 영양생장 할 때는 열심히 물 먹고 뭐 이렇게 양분을 먹으면서 몸집을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모든 식물들은 그래요. 생식생장할 때는 온갖 양분을 다 꽃대에 올려서 그래서 작물이 누릇누릇해지죠. 예, 줄기가 누릇누릇해지고 꽃이 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요 솜털처럼 생기는데 요 안에 맑은 씨앗이 들어있는 거라 또 얘가 또 장마철과 또 같이 맞물려요. 그러니까 상추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조생종은 꽃대가 일찍 올라오는 애. 만생종은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 애. 얘는 한 7월 말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장마가 온다 그러면은 장마철과 얘가 이렇게 겹치면은 그냥 녹아버리거나 해서 또 씨앗 받기가 수월치 않아요. 이 채소들은 봄에 가을에 심지만 상추는 봄에 심어야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명화주가인 시금치는 뭐 뿔시금치, 둥근시금치라고 있는데 요거는 씨앗의 생김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얘네는 반드시 월동을 해야 씨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심어야지 가을에 한 8월, 9월 이때 심으면 겨울 되기 전에 쑥어 먹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월동이 자연 월동이 돼요. 보온을 안 해줘도. 그럼 이제 봄에 요 2월달 되면 다시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포항초, 삼초라는 거 이름 보면 없죠? 게 같은 맛인데요.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러면 그때 봄에 또 솎아 먹죠. 다 솎아 먹지 말고 적어도 얘는 10포기 정도를 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바깥 채소나 얘네들은 한 대에서 암수꽃이 같이 피지만 얘네는 그렇지 않아요. 한 대는 수꽃이 피고 한 대는 암꽃이 피고 그래서 시금치는 많이 놔둬야지 그래야 씨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꽃이 지금 피고 있고 그래서 지금 4월이니까 한 6월 초순? 예, 5월 중순쯤 되면 아마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렇게 누르스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얘는 또 씨앗을 받으려면요. 이 줄기가 얘는 지금 되게 많이 마른 상태예요. 이렇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적어도 60, 70%가 누르스름해졌을 때 그때 베어가지고 통풍이 잘 되고 비 안 맞는 그런 데다가 걸어두는 것이 훨씬 발화율이 좋은 씨앗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완전히 여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대가 한 60, 70% 누르스름할 때 그때 세종을 합니다. 아욱은 씨앗 받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꽃이 지면 그러면 이제 씨앗이 좀 크니까 봄에 아욱은 뭐 치마아욱, 붉은 줄기 아욱, 오그라욱 뭐 아욱도 되게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백합과의 이제 파 종류, 파도 뭐 조선파, 한로파, 뭐 왕파
다양한 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겨울만 아니고는 다 이용을 하죠. 예, 얘네도 씨를 받으려면 반드시 월동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심는 것들은 이제 먹고 얘네를 먹지 않고 그러니까 좀 남겨두고 가을에도 남겨두고 월동을 하면 내년 봄 되면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고요. 예, 특별하게 이제 저희 좋아하는 파, 삼층거리파라고 있는데요. 조선대파는 이렇게 꽃이 펴요. 그래서 요 안에 씨가 있는데 삼층거리파는 지금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여기 위에 주화가 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6월쯤 되면 얘를 하나씩 따요. 따가지고 이제 심어요. 예. 심어서 먹는데 파는 또 재밌는 게 이 조선파든 외대파든 삼층거리파든 씨를 위로 냈어요. 씨를 이렇게 위로 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옆에서 이거 이제 종자를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이 옆에서 새순이 또 나와요.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거름만 주고 한 2, 3년 그 밭에서 계속 키워 먹을 수 있는 게 파이고요. 거름을 또 많이 먹는 작물이 파예요. 그래서 다비성 작물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파는 거름을 씨를 맺히기 전에 거름을 좀 주고 가을에 월동하기 전에 그때 좀 거름을 주고 그다음에 오주맥기 받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다 골에다가 좀 뿌려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면 뭐 쪽파, 뭐 달래파, 그다음에 부추, 달래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다 월동하는 거라서 내가 이 밭을 몇 년 쓸 수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나 가을에 못 쓴다. 그러면 다 해가지고 스티로폼 박스에 해가지고 집에로 가져가서 베란다에다가 키우셔요. 키우시면 그 다음에 씨는 받을 수 있어요. 베란다에서. 예, 저도 베란다에서 5년 농사했거든요. 예, 그래서 씨를 양쪽에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나리과인 당근 얘네도 씨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을에 심어서 가을에 이 뿌리, 요건 흰 당근이거든요. 흰 당근, 붉은 당근인데 요 뿌리를 얼지 않게 저장을 해서 봄에 심어야만 씨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좀 까다롭죠. 그죠? 어렵죠. 예, 남겨두는 일들이. 네, 십자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월동을 해야만 씨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배추. 근데 이제 무배추는 십자가인데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 나오나? 교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냐면 지금 이름을 보면 이제 배추과가 배추, 갓, 순무, 유채 이게 다 배추과예요. 걔네들끼리는 교잡이 돼요. 그러니까 내 밭에 갓은 되게 월동을 잘해요. 지금 막 갓꽃이 엄청 많이 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배추씨를 받겠다 그러고 배추 뿌랭이를 여기 심어두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예, 둘이 교잡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무도 마찬가지예요. 무끼리는 교잡이 돼요. 열무, 무가. 근데 무와 배추는 염색처가 달라서 교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다 그러면 배추 한 품종, 무 한 품종. 또 다른 밭에 배추 한 품종, 무 품종 이렇게 심어야지 품종을 유지하면서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콩은 뭐 교잡이 잘 안 되는 작물이니까 얘는 뭐 그냥 공간에 여러 가지 다 심으셔도 되고요. 콩은 반미콩, 장콩, 나물콩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데 일단 단백질보다 당질이 많아서 이제 밥에 넣어 먹는 반미콩이고 또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장콩인데 이 나물콩도 장콩이 될 수 있어요. 나물콩으로 장 담그는 데도 되게 많아요. 지역별로. 예, 대신에 이제 이 알이 자라서 콩나물로 키우기 적합하죠. 이 장콩은 양분이 많아서 콩나물 되기보다는 썩는 일이 많아서 자른 콩, 나물콩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렇게 다양한 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콩들을 우리가 잘 많이 못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콩만 심어도 품종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콩, 선비자비 콩. 이거 아시죠? 스토리. 모르시나요? 선비자비 콩이라고 있는데 바로 얘예요. 콩이 양쪽에 검은 무늬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느냐고 맨날 며칠 밤을 갔어요. 가다가 하룻밤 어디에 묵어가지고 콩밥을 먹었는데 이 콩이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비가 이 도대체 뭔 콩이 이렇게 맛있는 거야. 콩을 잡았어요. 먹물 묻은 손으로 잡았다고 해서 콩의 양쪽에 검은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선비콩, 선비자비콩 그러는데 강화도에서는 조무락콩이라고 해요.
왜냐면 조물학이라는 조개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지역별로 가보면은 똑같은 건데 달리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록해 두면 좋겠다 싶고요. 또 콩 중에 꼬투리가 이렇게 생긴 애는 얘밖에 없어요. 얘 부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콩, 나물콩인데 굉장히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콩들이 있고요. 넝풀광낭콩, 뭐 동부 요즘에 농사를 안 짓는데 그래도 어쨌든 종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동부를 계속 짓고 있고요. 녹두도 황토 먹을 수는 노랑 녹두, 청포 먹을 수는 거는 파란 녹두. 네, 근데 녹두 농사가 고되니까 지금은 녹두 농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꼬투리가 이렇게 익을 때마다 수시로 따야 되니까. 그러니까 콩이나 팥은 한꺼번에 수확이 가능한데 얘네는 한꺼번에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점점점 없고 그나마 노란목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없어요. 예전에 종자 수집 갔을 때 어느 식당에서 황토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녹두로 하신 거냐 그랬더니 치자 물들인 거다. 노란 녹두가 아니라 치자 물들인 거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노란 녹두로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증식하면서 지금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노란 녹두로. 네. 굉장히 도시농업에서 큰 역할들을 한 거죠. 예, 이렇게 다양한 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강도 토종 생강은 향이 은은하게 맛있는데 계량종은 붉어서 토종은 이제 까먹기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향이 굉장히 은은하고 좋습니다. 고구마는 물고구마가 있는데요. 이렇게 백고구마하고 물고구마 두 종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순을 틔우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옥수수는 아까 말씀드렸고 참깨 요새는 이제 벙어리 참깨라고 저 말을 안 쓰거든요. 저 깨를 참깨는요 밑에서부터 꽃이 피면서 이렇게 여물어 가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꼬투리가 생겼고 위에는 꽃이 펴 있어요. 그러면 위에 꽃이 여물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밑에 꼬투리가 다 터져서 씨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 꼬투리가 여물면 바로 베야 돼요. 베어서 말리는 거죠. 그래서 대로다가 나머지 곡식이 여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저 벙어리 참깨라고 하는 거는 이 참깨 꼬투리가 여물어도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런 이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저 이름을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꽃을 관찰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냥 이렇게 수확만 하시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작물 관찰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누굴까요? 이거요. 들깨꼬투리예요. 들깨꼬투리. 예, 들깨꼬투리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솜털처럼 우리 털이나 귓구멍의 털처럼 씨앗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저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것들 관찰하시면 재밌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종자를 살리고 자연을 회복하자라는 이렇게 농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논농사도 지금 11년째 저를 증식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이제 생활재로 할 수 있도록 바가지도 만들고 이렇게 손 틀어서 옷을 씌워 입고 또 씨앗을 함께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씨앗 증식하는 공동체들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씨앗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자농사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해하게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먹거리를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어르신들께 들어봤지만 요즘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하려면 다양한 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분과별로라도 이렇게 모임을 좀 만들어서 바느질 모임, 그다음에 음식 모임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알렸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들을 좀 알리는 일들, 콩팥 이런 것을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좀 먹어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 1씨앗, 그다음에 단체에서 좀 씨앗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이제 활동들, 나누는 일만이 아니라 알리는 일들, 교육하는 일들 이런 것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홍보를 하자면 토종농사 10년 넘게 지으면서 보드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이거 보급하고 있고요. 또 호미도 보급하고 벼농사 지으면서 볏짚이 농자재로만 쓰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이 만들기, 지프로 종이 만들기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종자받는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이 존중받는 순환 사회를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자를 통해서 씨앗 자립을 하고 먹을거리 자립을 하고 또 마음 자립하고 소비 자립을 하는 이러한 다양성이 있는 순환 사회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작지만 큰 선택이 바로 씨앗 농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짧게 한다고 그러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